나는 건축가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직선과 정해진 각도, 그리고 계산된 수치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역시 나의 그런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배제된 미니멀리즘, 흑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공간. 모든 가구는 보이지 않는 선에 맞춰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사람들은 나의 집을 보며 감탄했지만 나는 가끔 이 완벽한 공간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텅 빈 상자처럼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는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했다. 나의 서재, 거대한 설계용 책상 위에는 하얀 백자 찻잔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찻잔이었다. 한번 산산조각 났던 것을 누군가의 정교한 손길로 다시 붙여낸 금이 간 흔적이 금빛 선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찻잔이었다. 그것은 내 연인, 한지수, 그녀가 내게 준 첫 선물이었다. 나는 설계도면 위에서 잠시 눈을 떼고 찻잔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불완전하기에 오히려 더 완벽해 보이는 저 역설적인 아름다움. 그것은 나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예측 불가능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지수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나의 직선의 세계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스며들어온 사람, 나의 무채색 세상에 따뜻한 색을 불어넣어준 사람. 그녀를 생각하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었다. 며칠 전 내가 총괄 책임자로 있는 건설 현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자재 발주 수량을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현장을 관리하던 박 부장이 그 신입사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몰아붙였다. 김 대리, 자네 정신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얼마나 늦어지는지 알아. 자네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박 부장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는 그 신입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더 큰 설계 해석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박 부장에게 말했다. 부장님, 자재 발주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보다 A7 구역의 철근 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장님께서 해석하신 도면대로라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를 지나쳐 겁에 질려 있는 김 대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 대리,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어. 너무 기죽지 마.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통용되는 비논리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할 뿐이었다. 모든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저녁이 되고 나는 지수의 작은 복원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나의 아파트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오래된 나무와 약품 냄새, 그리고 역사가 깃든 낡고 부서진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혼돈 속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예리한 메스와 작은 붓을 든 그녀의 손길은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신처럼 고요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왔어요. 내가 온 것을 눈치챈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모든 피로와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냥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지. 우리는 그녀의 작업실 위층에 있는 작은 주방 겸 거실로 올라갔다. 나는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냥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봤을 뿐이에요. 나는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태우 씨. 그녀의 칭찬에 나는 괜히 쑥스러워 헛기침을 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의 완벽하지만 차가운 세상이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복원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그녀의 왼쪽 손목에서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가느다란 팔목을 가로지르는 오래되고 하얀 흉터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흉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이건 뭐예요? 내 손길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늘 떠올라 있던 평온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아, 어릴 때 장난치다 다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나는 화제를 돌렸다. 지수 씨는 가족들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에 다시 짙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 저는 가족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십처럼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불의의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만 남았죠. 미안해요.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보고 다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그녀는 내 품에 기댔다. 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마음까지. 하지만 나는 동시에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그녀의 과거,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그녀의 슬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논리적인 인간이었다. 나는 모든 것에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라는 여자는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해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비밀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진실이라고 믿기로 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나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의 이성적인 세상이 사랑이라는 비논리적인 감정 앞에서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거대한 의심의 안개 속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오래된 서점이 즐비한 거리를 산책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들려주는 낡은 그림과 오래된 책에 얽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의 흑백 세상은 더없이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마침내 그녀를 나의 세상에, 나의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가족이란 곧 어머니를 의미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나와 거대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철의 여인이었다. 어머니의 세상 역시 나의 세상처럼 언제나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에서 움직였다. 나는 어머니가 지수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아름다움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다. 그녀 역시 불완전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니, 주말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태우야, 무슨 일이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 네가 마침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니. 기쁘구나. 어떤 아가씨인지 어머니도 궁금하던 참이었다. 주말에 함께 저녁이나 먹자꾸나. 집으로 오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관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리는 듯했다. 주말 저녁,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계시는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나의 아파트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공간이라면 어머니의 집은 고풍스러운 유럽의 성처럼 육중한 가구와 오래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어머니의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지수는 그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미소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끼는 그림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담아 칭찬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딜리아니의 작품이군요. 특히 이 작품은 그의 다른 초상화들과는 달리 인물의 슬픔이 더 깊고 투명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지수의 안목에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림 볼 줄 아는 아가씨로군.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길고 조용하게 이어졌다. 어머니는 지수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다. 그녀의 일, 그녀의 취미, 그리고 그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지수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부모님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혼자 힘으로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태우야, 너는 잠시 나랑 서재에서 얘기 좀 하자꾸나. 어머니가 말했다. 지수 양은 거실에서 잠시 차 마시면서 기다려주겠니?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지수는 괜찮다는 듯 내게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이고는 집사의 안내를 바다거실로 향했다. 어머니의 서재는 집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거대한 원목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수많은 결제 서류들. 이곳은 어머니의 왕국이자 전쟁터였다. 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나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식사 시간 내내 유지했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앉아라. 나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 비서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어머니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묵묵히 문 옆에 섰다. 저 아가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아들을 위해 이 늙은 어미가 뒷조사를 좀 했다.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내 앞으로 밀었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은 된다만 그래도 너는 알아야겠다. 네가 지금 어떤 여자에게 빠져 있는지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지수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텔 배서. 그녀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사진의 구도는 악의적이었고 마치 그녀가 그 남자들과 아주 깊고 은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수억 원대의 채무 기록이었다. 그녀가 여러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공식적인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다. 15년 전 한 중소기업의 대표였던 한상철이라는 남자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를 맞고 결국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리고 그 기사 한쪽 구석에는 그의 유가족으로 딸 한지수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보는 그대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저 한지수라는 계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고아가 아니야. 아비가 남긴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부자 남자들을 등쳐먹고 살아온 아주 영악한 꽃뱀이란 말이다. 아닙니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일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사진들은 고객들과의 미팅일 수도 있고 이 빚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빚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강태우, 넌 언제부터 그렇게 감상적인 인간이 됐지? 네가 배운 논리와 이성은 다 어디다 갖다 버린 게냐?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건축가였다. 나는 팩트와 구조, 그리고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내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었지만 어머니가 내민 증거들은 차가운 사실의 영역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지수를 향한 나의 믿음과 어머니가 제시한 냉혹한 증거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맑은 눈, 그녀의 따뜻한 미소,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던 그녀의 섬세한 손길. 그런 그녀가 이런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나를 기만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흉터를 떠올렸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던 그녀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연약함 뒤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어머니가 나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을 우리 집안에 들일 수는 없어. 네가 저 계집을 만나는 것은 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시언테케라 대우야. 저 계집을 선택하고 이 어미와 이 지방과 그리고 네가 평생을 누려온 모든 것과 연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저 더러운 것을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내고 내 아들로서 이 집안의 후계자로서 너의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이오미오니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방 안에는 나와 침묵하는 김비서,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나의 행복을 산산조각 낸 서류 뭉치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내가 믿었던 사랑과 내가 마주한 진실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설계를 해야만 했다. 무너져 내린 나의 세계를 과연 어떤 자재와 어떤 구조로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설계도 위에 과연 한지수라는 여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머니의 서재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던 지수에게 무슨 변명을 하고 그녀를 바래다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아파트까지 운전해서 돌아왔는지, 그 모든 과정이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내 몸과 정신이 분리된 채 움직이고 있었다. 조수석에 놓인 증거라는 이름의 서류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묻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머니가 제시한 사실들과 내가 경험한 지수의 진실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사진 속의 남자들은 누구인가? 그녀가 고객들과 만나는 모습일 수도 있었다. 복원가라는 직업은 작품을 소유한 부유한 컬렉터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 잦을 테니까. 하지만 그 웃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딘가 계산적으로 보이는 그 웃음은 무엇인가? 수억 원의 빚.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일 수도 있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 혼자 힘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의 그늘진 표정은 그저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녀 아버지의 자살.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처럼 그 가난과 절망이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을 가능성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 내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건축가로서의 나의 이성은 어머니가 제시한 데이터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모든 정황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었다. 하지만 한 남성으로서의 나의 심장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럴 리 없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평온함,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는 없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수의 작업실로 향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작업실 문을 열자 그녀는 밤샘 작업이라도 한 듯 피곤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타요 씨, 어젯밤에 어머님과 무슨 얘기하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녀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차마 내가 들고 온 이 더러운 서류 봉투를 꺼내 놓을 수가 없었다. 지수 씨,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한테 혹시 숨기는 거 없어요?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께서 지수 씨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결국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 몇 장과 채무기록 서류를 꺼내 그녀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닌 깊고 깊은 슬픔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체념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나를 비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태우 씨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종이들을 믿을 건가요? 아니면 지난 1년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봐온 나라는 사람을 믿을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내게 모든 책임과 선택을 떠넘기는 가장 아프고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깊고 슬픈 눈동자 속에서 나는 그녀가 겪었을지도 모를 외로운 시간들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워왔을 그녀의 힘겨운 싸움을 보았다. 나는 내가 본 사실과 내가 믿고 싶은 진실 사이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내 심장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지수 씨. 내 대답에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이것은 나의 선언이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세상 전체에 맞서는 나의 첫 번째 반란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는 지수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뒤 어머니의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네가 기어이 이 어미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거구나. 좋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하지 마라. 두두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어머니의 보복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보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바로 그날 오후, 지수는 건물주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갑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으니 이번 주말까지 작업실을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퇴거 통보였다. 변호사인 친구 진혁이에게 물어보니 명백한 불법 통보였지만 건물주는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그 건물주는 우리 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의 오랜 협력업체 사장이었다. 어떻게? 태우 씨, 나 이제 어떻게? 지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이 작은 작업실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일했다. 이곳이 사라지면 그녀는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나는 내 선택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죄책감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안해요, 지수 씨. 나 때문에.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당신 어머니와 나 사이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주말까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그녀가 지난 10수년간 모아온 수많은 도구들과 복원 중이던 수십 점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바로 그때 터졌다. 내가 무거운 도자기 상자를 옮기다가 선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커다란 백자 항아리를 팔꿈치로 치고 만 것이다.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박물관에서 의뢰받았다는 조선시대의 귀한 백자 다랑가리가 바닥에 떨어져 수십 개의 조각으로 박살나버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내 손으로 지수의 경력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국보급 유물이었다. 우리는 이걸 변상할 능력도 없었고 이 일이 알려지면
지수는 보건가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릴 터였다. 지수 씨, 나는 사색이 되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는 절망하거나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항아리의 파편들을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희망은 있어. 내가 이걸 다시 살려낼 수 있어. 그녀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깨진 항아리의 복원에 매달렸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죄인처럼 그녀가 시키는 일들을 도울 뿐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장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파편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각각의 단면을 분석하고 퍼즐을 맞추듯 제자리를 찾아 나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배합한 특수 접착제를 이용해 파편들을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 그녀의 경이로운 작업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부서진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 모습에서 그녀가 왜 복원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을 상처 입고 부서진 것들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치유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녀 자신처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마지막 파편이 제자리를 찾았다. 항아리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 표면에는 거미줄처럼 끔찍한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오칠과 금가루를 섞어 깨진 선들을 따라 아주 섬세한 금빛 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키는 긴측이 기법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작업은 끝이 났다. 내 눈앞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다랑아리가 서 있었다. 하얀 백자 위를 흐르는 금빛 선들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영혼의 궤적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한지수라는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어머니의 세상에 맞서 그녀를 믿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비록 우리의 앞길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 여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수의 작업실은 결국 텅 비어버렸다. 우리는 며칠 밤낮으로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상자 안에 담아 임시로 빌린 작은 창고로 옮겨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작업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린 여왕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나의 아파트로 데리고 왔다. 이것이 어머니의 다음 공격을 유발할 것임을 알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나의 집, 나의 직선과 무채색의 공간에 들어선 그녀가 내게 먼저 사과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전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의 선택이 그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내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여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공격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며칠 뒤 내 친구이자 변호사인 진혁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태우야, 너 지금 당장 인터넷 기사 하나 확인해봐. 큰일 났어.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단독 비운의 예술가 혹은 희대의 꽃뱀, 아트 복원가 한지수 씨의 두 얼굴, 그 충격적인 실체. 심장이 멎는 것 같아 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기사의 내용은 어머니가 내게 보여주었던 그 서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 훨씬 더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각색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지수가 여러 명의 남자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치 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거액의 빚을 떠넘긴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다. 그녀 아버지의 파산과 자살 사건 역시 마치 그녀의 사치와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암시되어 있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현재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표인 K모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기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예고장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지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 자극적인 기사를 믿어버렸다. 익명의 네티즌들은 키보드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지수에게 무자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쩐지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니. 완전 사기꾼 관상이네. 고아 출신이 저렇게 성공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만. 저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만나는 저 남자도 참 불쌍하다. 악성 댓글들이 뱀처럼 화면을 가득 메웠다. 지수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털렸고 그녀의 작업실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그녀는 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꽃뱀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집안에 갇혔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찬 거대한 투기장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세상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비서는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헤어지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기계처럼 반복했다. 내가 거절하자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 스캔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강 전무,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자네 개인사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알아. 태우야,
너 정말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 어미 속을 왜 그렇게 썩이는 게냐.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내가 속해 있던 세상 전체가 내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평온을 깨뜨린 이 스캔들이 빨리 잠잠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결정타는 지수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박물관 측에서 날아왔다. 얼마 전 그녀가 밤을 새워 복원해 주었던 바로 그 다랑아리의 소유주였다. 한지수 씨 귀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저희 박물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하계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고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귀하를 상대로 유물복원 계약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그것은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지막 남은 동아줄, 친구 진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1시간 넘게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진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야,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문제야. 그는 변호사답게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저쪽은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할 계획을 세웠어. 우리가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쳐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오히려 불리한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소문을 막으려 하지 말고 소문의 근원을 파고들어야지. 진혁이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한지수 씨를 내 인생에서 떼어놓으려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해. 한지수 씨 부모님의 파산 사건, 그 뒤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되어야만 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찾아내서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거야. 그의 말에 나의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선명해졌다. 그래, 진혁이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더 이상 지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벌인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만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지수는 여전히 소파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았다. 지수 씨, 나 좀 봐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맙시다. 싸웁시다.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진실을 우리가 직접 찾아냅시다. 내가 당신 옆에서 함께 싸울게요. 내 말에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럽도록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모습이 전부 연기라면 어쩔 텐가. 만약 저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키려는 저 여자가 사실은 너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끈질기게 내 이성의 뿌리를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녀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잠든 그녀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내가 선택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지독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진실은 과연 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파멸시킬 것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게 서로에게 의지했다. 나의 아파트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 상자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하는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었다. 나는 지수의 곁을 지켰고 그녀는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박물관이 제시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방법을 찾았어. 진혁이의 사무실. 나와 그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함께 온갖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니, 쉽지 않아. 진혁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뿌린 기사는 너무나 교묘해. 사진들은 모두 교묘하게 편집되었고 채무 기록은 공식 문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출처가 불분명해. 이걸 반박하려면 우리가 역으로 저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해. 지수 씨 부모님의 파산 사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어머니의 그 비정상적인 집착은 분명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15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혁이는 변호사의 권한으로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지수 아버지의 회사, 한빛 상사의 파산 관련 기록들을 모두 열람했다. 기록들은 너무나 오래되고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나와 진혁이는 며칠 밤낮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먼지 쌓인 서류들과 씨름했다. 나는 건축 설계도를 분석하듯 복잡한 회계 장부와 채권 채무 관계도를 샅샅이 훑었다. 지수는 우리의 식사를 챙겨주고 지친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우리는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다. 기록은 너무나 복잡했고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부도 사건이 맞는 것 같아. 태우야, 진혁이가 피로에 지쳐 말했다. 한빛 상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결국 채권자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거야. 네 어머니가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여. 아니야, 내가 고개를 저었다. 뭔가 있어. 내가 놓치고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이 있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채권자 목록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은행, 협력업체, 개인 투자자들, 수많은 이름들 사이를 훑어 내려가던 내 눈이 한 낯선 이름 위에서 멈췄다. 미래캐피탈. 진여가 이 회사 좀 봐봐. 미래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채권액도 그리 크지 않고 그냥 작은 투자 회사 중 하나겠지. 아니, 이상해. 나는 내 건축가로서의 직감을 믿었다. 다른 채권자들은 대부분 한빛 상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채무 유예를 해주거나 협상을 시도했어. 그런데 유독 이 미래캐피탈이라는 회사만 아주 공격적으로 부채를 사들이고 가장 먼저 파산 신청을 주도했어. 마치 한빛 상사가 망하기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진혁이는 내 말에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변호사 특유의 집요함으로 미래 캐피탈의 등기부등본과 과거 주주 명부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시간이 넘는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았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뭔데 그래? 태우야, 잘 들어. 이 미래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15년 전 당시 서류상으로는 내 어머니의 태아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된 회사였어. 하지만 진혁이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당시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명단을 봐. 그 명단 가장 마지막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어. 김동진 누구야? 내 여희 어머니의 오른팔. 지금도 네 어머니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그 김비서실장.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야.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미래 캐피탈은 유령 회사였다. 어머니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한 회사를 사냥하기 위해 만든 비밀스러운 자회사. 어머니는 김 비서의 이름을 빌려 이 회사를 조종했고 계획적으로 한빛 상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어머니의 그 지독한 증오의 이유.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범죄를 덮기 위한 두려움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인 내가 원수의 딸과 결혼하여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면이 나는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불렀다. 배신감이 피를 토할 것 같은 분노가 온몸을 휩쌌다. 내가 평생을 믿고 존경했던 어머니의 얼굴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가, 태우야, 어머니를 만나러.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겠어. 나는 차를 몰아 평창동의 본가로 향했다. 분노로 눈앞이 흐릿했지만 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어머니는 서재에서 김 비서와 함께 나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네가 결국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태우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구나. 그 계집과는 깨끗이 정리했겠지. 나는 대답 대신 진혁이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졌다. 한빛 상사 파산 기록과 미래 캐피탈 법인 등기부등본. 어머니의 시선이 서류 위로 향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뭐냐?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어머니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게는 아주 흥미로운 소설처럼 읽히더군요. 네가 감히 내 어미를 뒷조사해.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다 사업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이야. 사소한 투자였을 뿐이라고. 투자인가요? 아니면 사냥인가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고 방식이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지수라는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던 거고요. 내 추궁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평생 처음으로 공포와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의 얼굴 역시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회장님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만 믿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셔온 주인의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 범죄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충성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내 마지막 남은 연민과 존경을 모두 거두어들이며 최후의 선언을 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제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사랑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지수라는 여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땅속 깊이 묻어버리려 했던 그 모든 썩어빠진 진실들을 세상 밖으로 모두 꺼내놓을 겁니다. 설령 그 대가로 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해도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돌아섰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무어라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왕국을,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성의 왕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든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전사였다. 어머니의 서재를 뛰쳐나온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평생을 속해 있던 가족,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부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나는 텅 빈 도로 위를 정처 없이 달렸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지수는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온기가 산산조각 난 내 마음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깡 전무님이십니까? 김 비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고뇌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남산도서관 뒤편 주차장으로 혼자 나와 주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 약속 장소에 나가기로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저기가 아닌 흔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김 비서는 어둠 속에서 낡은 중절모를 푹 눌러쓴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어머니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림자였다. 무슨 일이시죠? 내가 경계하며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작은 USB 하나를 내게 건넸다. 저는 평생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결정은 언제나 회사를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축축했다. 하지만 어제 전무님과 회장님의 대화를 듣고 그리고 회장님의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저는 그저 괴물의 탐욕을 위해 충성을 바친 어리석은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친 것에 대한 저의 마지막 속죄입니다. 부디 이것으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흔들리는 뒷모습을 보며 한 인간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무게를 느꼈다. 나는 그 USB를 들고 곧장 진혁이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 안에는 나의 어머니, 태아그룹의 철의 여왕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USB 안에는 어머니의 비밀 장부와 과거의 이메일 기록, 그리고 15년 전 미래 캐피탈을 통해 한빛 상사를 파산시키는 모든 과정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사업상의 라이벌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지수의 아버지인 한상철 사장과 깊은 애증의 관계였다고 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과 인품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얻지 못한 사랑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여 무리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을 끊고 채권자들을 선동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그녀가 지수에게 보인 그토 ABC 방송국의 탐사 보도팀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진실의 파급력은 거짓의 파급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폭발적이었다. 며칠 뒤 방송국의 심층 보도가 나가자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명백한 증거들이 함께였다. 이전에 지수를 비난했던 인터넷 기사는 태아그룹의 돈을 받고 쓰인 청부 기사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여론은 180도 돌아섰다.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였던 나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가정을 파멸시킨 희대의 악녀가 되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진과 주주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결국 주가 조작, 배임 및 횡령,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는 TV 뉴스 화면 속에서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철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 늙고 병든 노인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채널을 돌려버렸다. 더 이상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깊은 허무함만이 나를 감쌌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와 지수의 삶에도 새로운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태아그룹의 모든 지분과 상속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주춧돌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의 나만의 회사를 차렸다. 더 이상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지 않았다. 대신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작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지수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다. 박물관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실력과 정직함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복원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는 나의 아파트 근처에 햇살이 잘 드는 새로운 작업실을 얻었다. 그녀는 다시 부서진 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의 새로운 작업실을 찾았다. 그녀는 복원 작업을 마친 바로 그 백자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내게 내밀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지수 씨,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처음부터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 모든 모습, 혹시 단 하나라도
영이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어쩌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지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하고 투명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그저 따뜻하고 정의로운 건축가 강태우라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가까워지고 당신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을 이용해 우리 가족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우 씨,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사랑에 빠진 순간들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을 감싸주던 당신의 모습, 내 손목의 흉터를 혐오가 아닌 슬픔으로 바라봐주던 당신의 눈빛, 그리고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편에 서주었던 당신의 선택. 내가 사랑한 것은 태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바로 강태우라는 남자. 당신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었어요. 나에게는 이제 그 진실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의심의 안개가 깨끗이 걷히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시작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의심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사랑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신 진실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다시 2번의 겨울이 지나고 우리의 세상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 봄은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만 허락되는 눈부시고 찬란한 2번째 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태아그룹의 후계자, 강태우 전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작지만 단단한 건축사사무소 주춧돌의 대표, 건축가 강태우였다. 나의 사무소는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을 짓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노인들을 위한 쉼터, 그리고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공동 작업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이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 지수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아트 복원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 앞에는 전국의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온 복원 의뢰가 줄을 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완벽한 기술뿐만 아니라 작품의 상처마저 아름다운 역사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철학을 사랑했다. 우리는 평창동의 대저택을 처분하고 서촌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한옥을 얻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내가 직접 설계하여 현대적인 편리함을 더하고 지수가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고가구와 그림들로 공간을 채웠다. 그곳은 더 이상 나만의 혹은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의 진짜 집비였다. 나의 어머니는 결국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는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태아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고 어머니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나는 가끔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증오나 원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내가 그녀의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1년 전 나와 지수가 함께 만든 작은 재단의 첫 번째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었다. 우리의 재단은 나의 건축 기술과 지수의 복원 기술을 합쳐 재정난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은 지방 박물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강원도의 한 작은 탄광마을에 위치한 광부역사박물관이었다. 한때는 번성했지만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그 작고 낡은 박물관.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이 박물관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나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했고, 지수는 빛바래고 훼손된 광부들의 유품과 사진들을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재개관식은 소박했다.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 더 따뜻하고 진정성이 넘쳤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박물관장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한 선생님, 여러분 덕분에 우리 마을에 사라질 뻔했던 역사가 우리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관장님, 지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저희 손으로 되살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광부들이 쓰던 낡은 헬멧을 써보고 까맣게 그을린 도시락통을 만져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어르신들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다. 진혁이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는 이제 잘나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아닌 우리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는 든든한 친구였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담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서촌의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노을이 한옥의 창호지를 따스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인 어린이 놀이터의 설계도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때 지수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2년 전 그녀가 나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바로 그 백자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담아 나의 설계도면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나는 스케치를 멈췄다. 그리고 찻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나는 손을 뻗어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나의 눈 속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의심이나 불안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공유하는 깊고 단단한 신뢰와 평온만이 가득했다. 나의 손과 그녀의 손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의 설계도 위에서 따뜻하게 얽혀 있었다. 상처의 흔적이
아름다운 금빛 선으로 남아있는 낡은 찻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려질 새로운 설계도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굳게 맞잡은 두 손.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모든 것이자 우리가 함께 찾아낸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고요하고 찬란하게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